이 돈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는 공부를 완성하는 시간이 2년에서 3년 정도면 갖춰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투자해서 계속 살아남는 길은 첫 번째 투자에서 적더라도 무조건 성과가 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자본주의 설명서에서는 이제 일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이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일단은 뭘 좀 바꿔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인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경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크거든요. 사실 돈에 대해서 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월세를 받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아니 왜 노동에 피땀 흘려서 그러니까 노동으로 얻는 이런 수익이 값진 것이지 왜 자꾸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노동의 가치, 신명시대고 뭐 이런 댓글들 여전히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그런 의식이 돈을 막 너무 밝히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냥 삶의 좀 순리적인 좀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좀 바꿔야지 노력해서 아니면 이런 부자가 하는 방법들을 배워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런 생각부터가 좀 먼저 바뀌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그 생각 바꾸는 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또 이 길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건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코인부터 해서. 네, 그래서 그게 세상에 전문가가 되게 많이 있지만 정말 괜찮은 전문가 골라내는 거 정도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예, 대부분 거기서 소홀해가지고 많이 좀 사고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런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제 그 사건을 안 당하신 분들도 주식은 아닌가 보다. 그렇죠. 떠나려고 하시는데 실제 이제 거기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나 슈퍼금이나 부자분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나는 계속 떠날 생각은 한 번도 한 걸 제가 본 적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어느 분야든 정말 진짜 좀 전문가를 골라내는 것부터 좀 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정답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따라해서도 나도 그런 비슷한 결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데 가짜면은 사실 그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성공하는 방법은 좀 어디서 좀 찾아야 될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제 부자한테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죠?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주변에 부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있던 글들도 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렸던 글이 정말일까?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 번 게 정말일까? 그다음에 제가 책으로도 보고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 그렇게 유튜브 책,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을 가지고 그 글들을 좀 잘 서칭을 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이 만약에 다가구 주택 투자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등기부 등본까지 다 떼봤어요. 떼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건 돈만 주면 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정말 돈을 벌었구나. 이런 시스템으로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 제가 만약에 상가를 얘기하면 정말 그럼 그 상가 한번 떼보고 정말 얼마에 사서 월세 세팅을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정말 여기 현금이 뭐 1억 들어가서 월세가 정말 이렇게 500이 나오는구나. 그런 거를 확인하고 나면 아 정말 돈을 버는 거네. 일단 먼저 팩트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방법을 기술을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저도 뭔가 누가 이제 저한테 뭔가 어떤 걸 제안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어디 빌딩도 있고 하면 집에 돌아오면 바로 검색을 합니다. 정말 니께 맞나? 사무장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너는 처음부터 부자가이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게 원래는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복장이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거 웨이터 복장인가요? 네. 요거 딱 하나만 쟁반에 제가 이렇게 하면은 비슷한데 저는 웨이터 출신은 아니고 제가 나이트클럽 밴드 출신이었습니다. 아, 밴드? 네, 노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베이스 기타를 들고 노래를 했었는데 제가 원래 대학교 때 노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하는 아르바이트가 페이가 좀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좀 시작을 했던 거였고 저는 취업이 제가 원하는 정도 회사에 취업이 안 돼서 무슨 과셨는데? 화학공학과요. 지금은 또 완전 다른. 네네. 그런데 제가 그때 토익 한 800점이었었거든요. 공부 좀 하셨네요. 독학으로 해서 800점이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는 정도의 회사는 들어가고 싶었어요. 너무 이렇게 거기 회사가 어디야 이렇게 되면 좀 별로였으니까 제가 그 정도의 학점, 그 정도의 토익까지 해두면 원래
그 전 선배들까지는 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놨었거든요. 그런데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만 언어연수 다녀오면 제가 토익 900을 무조건 맞고. 그렇죠. 800이면 어학연수 다녀오면 900 되죠? 네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900이면은 거의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나이트클럽을 들어갔던 거였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정말 6개월도 안 돼서 돈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트클럽 가게 된 이유는 아버님께 언어연수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집에 돈이 없대요. 진짜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 집이 1,000만 원도 없는 집이구나. 그래서 그럼 제가 벌어서 그때 약간 현실을 좀 깨달은. 네.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뭔가 좀 숨겨둔 이 재산이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부모님들도 얘기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없으시구나.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댈 곳이 없으면 제가 제 길에 집중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나이트클럽 가서 새벽에 영어 회화 학원 다니고 돈을 그때 처음에 초봉이 200이었는데 제가 190만 원 저축을 했어요. 10만 원으로 핸드폰 비용, 머리 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있어서 거의 돈을 안 썼어요. 200인데 190만 원을 저축했다고요? 나이트클럽은 밥을 먹여줘요. 숙소도 잡아주고.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정해준 식당에서 먹기만 하면 이제 멤버들은 약간 물려가지고 먹지 않는데 저는 이제 계속 가서 하루에 2번 거기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당을 하나 딱 집어놓고 그 식당에서 이제 밥 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식권을 줘요. 근데 멤버들은 식권 다 안 쓰고 또 다른 곳에서 식사하니까 저는 그 식권 가지고 2번도 식사를 해서 거기서 처음에는 영어 공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 1,000만 원 다 모으고 이제 언어연수를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짠 거예요. 언어연수 6개월 다녀와서 그 다음 회사에 취업을 해서 갑자기 제 인생 계획을 한번 짜보게 되는 거죠. 그때 몇 살이었죠? 그때가 28이요. 28부터 몇 살까지 일하신 거였죠? 32살까지요. 거의 한 4년, 5년. 네네. 만으로는 4년 반이고 5년 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2,000만 원 정도의 제가 초봉이었거든요. 2,000만 원대 초봉으로 그냥 입사를 해서 뭐 29대 2,000만 원 모으고 그 다음 하면 4,000 모으고 뭐 4,000 모은 다음에 제가 결혼을 해야 되면 4,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게 결혼이 되나? 그래서 그 결혼을 하면 또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고 하니까 야 이걸로 어떻게 답이 나오나? 제 인생이 완전히 좀 토익 900을 맞는다 하더라도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답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약간 현실을 깨달은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가난한 삶의 연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아니 그러면 난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나이트에서 버는 게 더 많이 벌었었어요. 그때도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토익까지 갖춰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나이트에서 버는 돈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부터 한 15, 20년 전 얘기잖아요. 네네. 그 당시 그렇죠. 200이면. 네네. 근데 이제 제가 250, 300 금방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나이트에서 그냥 모은 돈으로 그냥 이제는 취업하지 않고 돈 버는 거를 공부해서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는 영어 공부를 다 버리고 취업을 하지 않고 이제 취업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돈, 뭐 이 사업, 성공 이런 책들을 읽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거 한 가지는 이 나이트 클럽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로 밤에 일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술이 있어요. 거기에는 또 이쁜 여성분도 남성분도 마찬가지 있는 건데 그럼 거기에서는 어쨌든 내가 술을 마시면서 음주 가무에 빠지거나 돈을 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어떻게 한 달에 200을 버는데 190, 뭐 나중에 더 벌긴 하셨지만 거의 저라 그렇게 하실 수, 그러니까 딴짓하기 딱 좋잖아요. 거의 딴짓을 많이 하죠. 딴짓을 많이 하고 왜냐면 저희는 이제 무대 의상도 입고 올라가고 막 노래도 하고 하면 사실은 여성 이렇게 팬들도 있고 많이 생기고 하는데 놀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만 저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 들어가서 친구들은 정상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또 제가 집에서는 장남인데 아버지께 분명히 언어 연수 간다고 제가 나이트클럽 갔다가 아버지 저 나이트에 계속 일을 할게요. 그리고 대신에 제가 올라올 때는 정말 많은 걸 갖춰놓고 올라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분들처럼 좀 즐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고 저는 제가 인생 계획을 세우다가 이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했던 거 다 버리고 토익도 좀 공부했던 거 다 버리고 다시 0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제 마음가짐은 그렇게 좀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다음 궁금한 거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알뜰하게 해서 이제 자본금 모은 것까지는 저도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돈, 부동산, 사업 쪽으로 이렇게 생각의 스위치가
바뀌게 되는 뭐 계기점에 뭐가 있나요?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 처음에는 돈, 사업, 성공, 부자, 막 환율, 채권 이런 것까지 공부를 다 했어요. 왜냐면 경제신문도 처음 보기 시작했고 그런데 경제를 처음 공부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이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이제 그렇게 하던 와중에 제가 이제 부동산 책도 하나씩 읽다가 부동산을 하나를 사게 됐어요. 아파트를. 아파트를 한 채를 완벽하게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냥 급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한 채를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은 우연찮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아버지께서 연락해 주셔가지고 너무 좀 급한 분이 미국으로 가야 되는 분이 있어서 이런 매물이 나왔으니까 한번 사는 게 어떻겠니? 대출을 받아보고 그래서 제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매입을 한 거죠. 근데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네. 3천만 원 들어가서 대출을 좀 더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2달 만에 5천만 원이 오르는 거예요. 2달 만에. 5천만 원 번 거네요? 네, 번 거죠. 그러니까 뭐 사이버머니지만 그 당시 KB 시세는 나와 있었거든요.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주식 시세표 보는 것처럼 야 이게 플러스 500이라는 숫자가 막 찍혀요. 화살표로 위로 해서 야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마치 제가 버는 거랑 똑같이. 저는 4년 반 동안 제가 1억 2천을 모았거든요. 4년 반 동안? 예. 현금으로 그러니까 생으로 모은 돈이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3천으로 2달 만에 5천을 벌어주니까 그때가 가장 제가 각성하는 시기였네요. 아니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자본이 돈을 나보다 더 잘 버네.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라고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부동산 그러니까 다 접었어요. 이제 주식이나 이런 채권 환율 다 안 보고 부동산으로 집중을 해서 부동산의 모든 기술을 다 섭렵하겠다라고 해서 부동산, 뭐 재개발, 재건축.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끝판왕은 경매더라고요. 그래서 경매까지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행크TV 이제 송사무장님의 역사의 시작. 과거에 또 굉장히 절약하는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네네. 4년 동안 일하시면서 1억 2천을 나이트클럽에서 모으셨으니까 네네. 절약하는 삶으로는 왜 부자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월급쟁이 이제 받으시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왜 부자가 될 수 없는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저희 집 자체가 제가 원래 인천에 살았었거든요. 인천에 있었는데 집이 6남매였어요. 6남매고 집에서는 뭐 불도 잘 안 켜고 살아요. 지금도 어르신분들은 거의 그런 맞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그래 화장실도 뭐 소변은 2번 보고 그렇죠. 2번 보고 눌러야 되고.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화장지도 몇 칸 이상 쓰면 안 되고 맞아.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저희는 이런 행동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무조건 칸 정해놓고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식구들이 많으니까 소모품도 아낄 수밖에 없었고 먹고 싶은 것도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러니까 소고기는 당연히 꿈도 못 꾸고 삼겹살을 먹고 싶은데 삼겹살을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시니까. 그래서 제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시장에 가서 그 소 염통을 사왔어요. 염통. 염통은 이만한 게 훨씬 싸니까. 그래서 염통을 구워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고기에 비하면 맛이 없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아낀다 하더라도 그 자산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계속 전세 가격이 밀려가고 그래서 제가 부천의 달동네까지 가게 돼서 부천에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절약하는 삶 패턴으로 한번 계산해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부분까지 계산해보면 죽을 때까지 구차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아낀다고 해서 실물 자산이 올라가는 거를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약하는 삶, 아끼는 삶으로는 그냥 평범한 삶도 아니고 그거는 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소비를 아끼는 건 중요하지만 이제 절약하는 것만으로 이제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말자는 건데 책에 보면 부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는 문장도 있더라고요. 그럼 요건 어떤 의미요? 어떤 시간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부자가 되는 메커니즘은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고 아까 제가 맨 처음 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뭐 아파트 하나를 투자할 정도의 자금을 모으던가 사업장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돈을 불리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부동산을 배우는 사업을 배우는 게 네. 얼마 시간이 걸리지? 네. 3년 정도 아니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3년. 네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가 됐든 네. 이 돈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는 공부를 완성하는 시간이 네. 사실은 2년이에요. 근데 2년에서 3년 정도면 네. 충분히 지금 나와 있는 이 시장에서 네. 그런 기술은 정확하게 좀 갖춰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장님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많은 공부를 하셨을 텐데 사무장님은 어느 쪽 경매 말고 또 어떤 공부들을 하셨었죠? 일단은 경매는 부동산을 사는 한 가지 방법인 거고, 네. 제가 이제 경매로 했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경매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좀 복잡한 물건들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권리관계가 겉에서 봤을 때는 약간 복잡한 거. 그런 걸 하면 더 좀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높이는 방법을 좀 터득을 했었고,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조금 더 상가, 네. 수익형 부동산에 좀 포커스를 해야겠다 해서 어느 정도 저는 자본을 만들어 놓고 수익형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이제 상가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상가로 갔었고, 그 다음에 이 상가를 하다 보니까 상가를 해서 하나를 했는데 월세를 여기서 만약에 200에서 300인데 아까 제가 막 월세 500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저한테 500을 내긴 하지만 임차인 분이 1,500에서 2,000을 버는 업장도 있어요. 있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어떤 거는 월세 만약에 200, 300이지만 여기서 임차인이 1,000, 2,000을 번다고 하면 내가 여기다가 어차피 내 사업장인데 사업까지 같이 하게 되면 상가를 한 10개 사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거고, 우리 부동산도 우량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네. 사업도 좀 그 변수에 없는 우량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은 내가 적용해도 되겠다 해서 하나씩 적용을 해나간 거죠. 이제 상가를 하시다가 상가에서 수익이 잘 나오시는 분들 보면서 이제 사업으로까지 확장을 해가고 그렇죠. 있는. 네네. 그럼 굉장히 돈 버는 방법이 굉장히 사실 많은데 네네. 일반인 분들이 만약 3년 동안 딱 한 군데에 이제 집중해서 했을 때 가장 그래도 안정적이면서 확률이 높은 거 한 가지 정도는 뭐라 보세요? 일단은 저는 근데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좀 완성해두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은 얼마든지 좀 배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전세로 월세로 살더라도 사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요즘에 피해보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예, 이게 꼭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부동산 공부는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춰놓고 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수익형 부동산과 사업을 같이 공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공처럼 어떤 전문직을 갖는 것처럼 되게 어렵다고 하면 하나만 하세요라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뭐 이번에 뭐 역전세부터 있고 뭐 빌라왕 나오면서도 사기 많잖아요. 이 부동산 투자자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이 시세 분석부터 정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는데 임대하는 분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말만 신뢰하고 그냥 내가 전입하고 확정해놓으면 안전하겠지, 근저당이 없으니까 거의 그런 기본 정도인 건데 사실 그분들이 시세조사만 좀 꼼꼼하게 했으면 그 정도까지는 되지가 않거든요.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게 경매 넘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세조사를 해보면 임차인분은 100% 다 지켜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부동산은 꼭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를 늘리기 위해서도 공부해야지만 내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수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아까 사업 얘기해 주셔서 사업으로 그럼 부를 쌓는 방법부터 한 번만 살짝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사업체 몇 개 운영하고 계시죠? 사업체 2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공유 오피스, 공유 오피스, 네, 뭐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 네, 그다음에 프리미엄 고시텔, 프리미엄 고시텔, 네, 그다음에 뭐 수영장, 수영장, 테니스장, 뭐 축구장, 뭐 이렇게 해서 펜션, 뭐 카라반, 뭐 이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휴양시설까지, 독채 펜션,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는 건가요? 다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사업은 저는 좀 유행을 타지 않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말이 너무 전 듣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외부 변수에 왜 내가 흔들려야 되지? 그래서 외부 변수에 좀 흔들리지 않는 거가 무엇일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시텔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도 여기는 의식주 중에서 잠을 자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지금도 그거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계속 되는 거고 뭐 공유 오피스도 좀 그러한 거고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많이 생기지 않는 한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괜찮았던 부분인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해서 저 따라서 이렇게 했던 분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행크TV 위력이 좀 많이 커져가지고 실제로 저는 제가 다 검증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에도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원분들이 좀 많이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하는 그런 사업들은 좀 유행 타지 않는 사업인 거고 계절도 안 타고 외부 변수에도 좀 없이 계속 소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사업 아이템을 제가 정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 아이템에서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야, 그 힘들게 어떻게 장사해 펜션하면 청소업이야 그래가지고 펜션 하려면 청소를 되게 깔끔하게 해야 돼서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혼자서 했을 때는 그 말이 맞는데 내가 다른 분들을 고용하면서 하는 거는 그게 안 맞거든요. 고시텔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하나 해놓고 여기에 또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서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오토 매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출근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주인이 출근한 것처럼 운영될 수 있는 사업장. 근데 그러면 공유 오피스도 하시고 수영장도 하시고 뭐 테니스장, 축구장, 그다음에 캠핑장 되게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결국에 이 오프라인 사업이란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공간, 토지든 건물이든 공간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수익성이 높은 거를 넣어서 돌리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이 공간에서 가장 적합한 거는 어떻게 찾죠? 저는 가장 먼저 경쟁업체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경쟁업체 분석하고 수요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기업하고는 제가 경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기업하고 경쟁하지 않으면서 좀 평온하게, 그 다음에 거기에 엄청난 프로가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대기업 있는 분야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네, 대기업하고는 굳이 제가 거기는 연예인까지 써서 광고할 수 있는 곳인데 그쪽이랑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덜한 곳도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시텔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그냥 노후 대책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를 조금 더 인테리어를 손보고 마케팅까지 조금 더 하게 되면 거기서 1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대한민국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내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경쟁업체 한두 개를 1등, 2등을 놓고 기존에 하는 업체 1, 2등을 이길 수 있으면 내가 1등인 거예요. 근데 기존에 하는 1, 2등이 대충 하는 곳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대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보다 경쟁력을 한두 가지만 갖추면 그거는 좀 많이 괜찮게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찾아보면 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계속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되게 다양한 걸 하시잖아요. 이거 언뜻 생각했을 때는 한 가지 정말 잘 되는 걸 딱 해서 이거를 직영점을 여러 개를 만들거나 체인점을 만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좀 의문인데 제가 수영장도 처음에 4개를 펼쳤는데 수영장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서 더 수영장을 더 가자고 했는데 저는 안 갔고 제가 그 다음에 또 뭐 고시텔도 한 8개를 매입을 했거든요. 고시텔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자체가 그냥 한 번 해서 그냥 체인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 했던 거를 제가 직접 하고 여러분 이거 괜찮습니다 라고 좀 보여드리고 그런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막 한 번 해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회원분들이 저도 체인점 하나 좀 내주세요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그런 걸 안 했거든요. 컨설팅을 하지 않고 저는 그냥 제가 하는 모습을 항상 좀 보여드리는 약간 다양하게 개척하는 거에서 흥미를 느끼시는 네네 그렇게 거의 해왔습니다. 뭐 수영장도 이제 정복했다. 그다음 테니스장, 그다음 축구장. 자, 그러면 책에 보면 또 부자의 삶을 동경해야 한다 이런 게 있던데 사실 대한민국은 뭐 지금은 그나마 좀 괜찮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자들은 뭐 뭔가 잘못된 것이다, 악이다, 돈을 정당하게 벌어서 저기까지 갈 리 없다. 어쨌든 그렇게 된 분도 있긴 했겠지만 대다수는 그게 아닌 분도 많았을 텐데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가난한 이유는 누군가 저의 기회를 뺏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거의 부자들이 악역이 나오지 가난한 사람은 또 의로운 역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또 그런 부정한 부분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그런데 현실은 그러하지가 않더라고요. 대기업도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은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철저하게 연구 개발을 해 가면서 그렇죠. 지금 대기업 2세들이 우리 전 세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한데 저는 제가 부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부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록 더 겸손함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자들로 갈수록 더 사람의 인성도 좀 잘 갖추려고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연구하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해서 부자가 실제로는 정말 괜찮은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가 뭐 도박 사이트로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고 요즘은 로비에서 이렇게 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뭐 김영란법 보면 뭐 공무원이 3만 원 이상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뉴스에서는 가끔 그런 게 이슈가 된다 뿐이지 대다수의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남보다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차별화를 돼서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를 경시하거나 부자를 나쁜 시선을 보지 않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더 많은 부자들을 만날 수 있고 부자들을 만났을 때 질문 자체도 달라져요. 뭐 어떻게 돈 벌었어요? 뭐 이렇게 대부분 태도가 안 좋다고 하면 그냥 반감이 있는 사람의 질문인 거고 정말 너무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저는 잘 봤는데 너무 멋지세요 해서 그분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하고 간다 하면 이분은 또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런 부자를 공경하고 막 존경하고 막 이런 까지는 아니지만 부자들이 정말 노력해서 됐다는 거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다가간다고 하면 그 부자의 삶을 그 다음 사람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공감 가는 게 저도 이제 부자분을 만날 일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있는 이제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부자분들 만나면 이제 오히려 저를 굉장히 오히려 많이 인정해 주시죠. 그렇죠. 김 작가는 유튜브에서 재테크에서 그렇죠. 어쨌든 하나의 극을 찍었지 않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일반인 분들 만날 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대부분 좋게 봐주시지만 안 좋은 분들은 동학개미 운동을 할 때 그때 운 좋게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지. 뭐 거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는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배 아파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저는 배고픈 삶밖에 안 된다고 봐요. 차라리 사촌이 땅을 사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한 건데 가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땅을 샀냐. 어떤 땅을 골라야 되냐. 그렇게 물어봐도 똑같은 땅만 사도 내가 더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게 배 아파하고 결과만 보고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김 작가님 저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막 배 아파하지 않고 유튜브 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조언을 받고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괜찮은 조건에서 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어떻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생각을 바꿔야 한다랑 좀 연결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연계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고요? 일단 제가 그 얘기는 보통 사람들이 이 부자가 되기로 마음 먹고 아니면 부동산 공부하기로 마음 먹고 중간에 하다가 멈추게 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배우자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야 그런 거 더 노력해서 뭐해 뭐 얼마나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거는 내 의지보다도 주변 환경에서 환경에서 그냥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유튜브도 뭐 영상 몇 개 올린다고 다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인데 성공한 사람을 곁에 두면 야 그거 과정이야. 그거는 과정이야. 이렇게 좀 더 해봐. 그게 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성공한 사람 아니더라도 긍정이 있는 사람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세팅을 잘 해야 되고 이 불평불만하고 이 세상에 불만 많은 사람들은 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괜찮은 삶을 갈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그걸 막는 사람들을 좀 정리한 게 필요한 건데 아까 전에 근데 배우자다, 가족 이런 분들은 정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럴 때 좀 어떻게 현실적으로 요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 남편분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아내분께서 지금 이렇게 살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 근데 그 둘이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딱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딱 처음에 하나 성과를 내서 돈 맛을 보여주면 돈을 이렇게 뿌리라고 해요. 이렇게 딱 던지라고 하면 그 다음엔 똑같이 동조해주고 이제 응원은 같이 하진 않더라도 이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만 인지시켜주면 배우자분들은 거의 따라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송 사무장님이 이제 4년 반 동안 이제 나이트클럽 일하실 때 1억 2천을 버셨는데 부동산을 아파트 한 개 산 게 2달만 5천을 버실 때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전환점이 된 거죠. 전환점이고 뭐 운도 따르면서 이 길에 대한 확신을 하게 해준 거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참 입장에서 무언가 처음 이제 투자하시는 분은 네. 첫 스타트가 굉장히 큰 부를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네네. 이게 몇 천이든 몇 백이든 어쨌든 내가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경험, 맞습니다. 경매라도 네네. 처음부터 근데 했는데 네. 몇 천을 날려버리면 네네. 아예 경매는 쳐다보지 않을 수 쳐다보지 않죠. 담쌌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 강조하는 거는 공부를 한 다음에 공부가 완성되기 전에 뭔가 투자를 하지 말고 내가 투자해서 계속 살아남는 길은 첫 번째 투자에서 적더라도 무조건 성과가 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정말 재밌거든요. 누가 안 시켜도 네네. 알아서 네. 김 작가한테 누가 지금 한 달 영상 80개씩 오르려고 네. 아무도 안 시키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려면 당연히 레버리지를 이해해야 되는 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셨을 텐데 이게 자산 상승기 때는 레버리지가 마냥 정답처럼 느껴졌는데 네. 또 지금 같은 폭락기 때는 완전한 오답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네. 결국은 이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은데 레버리지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02년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 동안에 금리가 제가 2008년, 2009년 이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가 상가를 낙찰 받았을 때 대출을 8.5%를 받았어요. 엄청 높았네요. 예, 높았죠. 그때는 그게 보통이었어요. 8.5% 받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네.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제 현금으로만 매입했으면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요. 없죠. 그리고 수익률도 높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지금 저금리 기간이 되게 오래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렇게 중금리 지금 거의 중금리거든요. 고금리까지 아니고 이때 어떻게 투자해야 하지만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8.5%에 매입을 했지만 그거보다 월세를 받았을 때 잉여금이 더 많다고 하면 그거는 괜찮은 투자가 되는 괜찮은 겁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되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집을 사야 되는데 네. 내가 여기 살아야만 하는데 여기 다 이걸 깔고 앉아서 이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 그거는 어렵죠. 어렵다. 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내가 매입하고 나서 잉여금이 남는 그런 투자하면 좀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저는 무조건 여기서 막 10% 20% 갈 때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처음 매입을 하고 나서 이게 80에서 90%로 가는 게 아니라 자산 건정성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계속해서 돈 번 걸로 일부를 좀 상환을 해가서 내가 매입할 당시에 80에서 90%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 60% 정도로 나머지는 또 언제든지 뺏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두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금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레버리지는 땡기면 안 된다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내가 땡긴 거랑 남은 거가 있을 때는 네.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좀 괜찮다. 그거는 괜찮죠. 그걸 잘 계산하면 된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회원분 할 때도 우리 회원분이 이번에 9천만 원대에 1억이 좀 안 되는 돈으로 그 오피스텔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금리가 지금 높거든요. 근데 금리가 지금 7%대 가까이 좀 6에서 7% 사이에서 매입을 했었는데 월세가 하고 나서 월세가 더 훨씬 괜찮게 남아서 돈은 2천 정도가 안 들어가고 월세를 또 한 30만 원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중금리라고 해서 좀 피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 투자 방법에서 계산법만 좀 달라졌다 뿐이지 그럼 저금리 때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중금리 때는 투자하지 않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자, 이번 파트 이제 정리한 질문일 것 같은데, 자,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랑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과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 뭐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이 길에 대한 좀 확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신인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좀 급해요. 급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 완성을 할 때 그냥 1개월, 2개월, 6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완성되지 않고 저는 어떤 계획이든지 그냥 중장기로 세우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거든요. 성공 확률을 가장 높이는 거는 그 계획을 제가 만약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두고 너 이거 6개월 내에 다 해봐.
라고 하면 뭐 제가 상가를 마스터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6개월 내에 결과를 내봐 했으면 지금 성공했던 것 중에서 반 이상은 또 그 성과를 못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간을 1년, 2년, 3년으로만 딱 설정해두게 되면 성공 확률이 확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만약에 6개월 내에 결과 내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내에 하라고 하면 게임이 훨씬 쉬워지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1년 안에 거의 결과 내고 결과를 나오지 않으면 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러면 1년 되는 시점이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오히려 한두 가지를 더 갖춰나가게 되면 살아남고 결국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그 기간도 좀 짧게 잡지 말고 그거는 꼭 이 한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3년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좋은 결과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는 길이기에 확신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송 사무장님은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지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부자는 아니셨잖아요. 아니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부자 되시고 난 다음에 돈에 대한 가치랑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 젊었을 때랑. 어떻게 좀 바뀌셨나요? 예전에는 돈을 아끼는 거에만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돈이 주는 기쁨에 대한 것도 저는 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떠한 선물을 할 때도 원가를 보지 않고 그 선물을 받았던 분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할지에 대해서 그냥 그 부분을 보고서 선물을 준비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음식이나 이런 거는 기본이고 삶의 수준은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 돈으로 인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 이런 거 원하는 거를 좀 많이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가장 좀 괜찮지 않나. 그리고 내가 돈을 쓰는 거지만 돈 쓰고도 되게 보람되고 기쁘다는 부분이 저는 그게 느껴졌을 때가 좀 부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전에는 돈을 쓰고 싶어도 마음은 있는데 돈이 물리적으로 안 되거나 아니면 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못 하게 되는. 그리고 뭐 저는 원래 어렸을 때 너무 먹는 게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밥을 한번 원 없이 먹고 싶었어요. 그냥 초밥을 이게 접시가 이게 그 있잖아요. 회전 초밥에도 이게 접시가 좀 화로가 들어가면 더 비싸고 그렇게 했었는데 야 언제쯤 내가 초밥을 좀 원 없이 먹어볼까. 그래서 그냥 지금은 제가 먹는 것만큼은 안 아끼고 먹고 싶은 거는 좀 다 먹고요. 여행도 다니고 그냥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사람한테는 다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다고 하지만 그건 공평한데 내가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좀 부자가 돼서 가보지 못했던 곳도 여행을 할 수 있고 많은 뭐 음식이나 이런 문화도 즐길 수가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좀 가치 있고 그런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은 정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이 오히려 정말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일을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일에 집중해보다 어쨌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돈이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일을 할 때는 내 자유로 일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행복감을 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돈이 생겨서 가장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원하던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가장 큰 거고 원하는 걸 하는 거는 어차피 그 다음 부수적인 거여서 정말 좀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